자, 스타벅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골 책이죠. 예. 맨 처음에 이거 광고할 때 이런 얘기잖아요. 17년 동안 뭐 판매가 금지된 책.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이 있길래 보면서 다 실망해. 도대체 17년간 금지될 만한 내용이 뭐 있는 거야?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좌절하죠. 읽어보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도대체 뭔 내용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집집마다 보면 한 곳이 꼽혀져 있어. 그래서 도대체 이 내용이 뭔가 오늘 그 중에 일부의 내용들을 제가 발췌해서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 금지한 거예요? 예? 누가 금지한 거예요? 이 엘리 골드렛이라는 이분이 그 이스라엘 분인데 미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걸로 그 미국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뒤늦게 쫓아오는 일본이나 한국이 이 기법을 이용해서 경영혁신하면은 미국의 국격이 떨어질 거라 판단을 해갖고 이 번역이나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를 한 17년 동안 안 했었어요. 번역을. 그러다가 이제 17년 지나고 나서 이제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 더 골 요 이론에 대해서 가장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지금 몇 분 갖고 계신데 더 골 그 만화책이 그 일본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책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일본에는 특별히 TOCFE라고 교육을 위한 그런 학자들을 위한 그런 모임들도 있고, 그래서 더 골에 대한 연구를 비교적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좀 최대한으로 쉽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되게 의미 있는 말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배운다는 것의 최대 장애물은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스스로 답을 찾아낼 기회를 영원히 박탈해 버리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아내야 진정한 배움을 얻을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생각하는 인간을 만들려면 명령이는 느낌표 부호보다 의문현인 물음표 부호가 훨씬 더 좋다. 엘리 골드렛. 예. 이 골드렛 박사가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요나 교수가 이 골드렛 본인을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전에부터 들었던 생각인데 그냥 답을 그냥 후딱 가르쳐주면 될 걸. 그걸 또 생각해봐라, 또 생각해봐라, 또 생각해봐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답을 안 가르쳐줘. 아니 그거 그냥 답 보고 하면 될 걸 가지고 그냥 또 생각해봐라, 해라, 느낀 게 뭐냐. 그리고 그냥 일부러 바쁜 척하고, 바쁘셨겠죠. 사실 비행기 타고 가버리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 소크라테스를 지향하고 스스로 문제를 알아서 문제를 만들어서 답을 풀어나가는 그 훈련이 돼야 그 뒤에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지. 답을 알아서 그것을 적용하는 팀들은 다음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걸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창업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 교수님 그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아이템 하는지 그냥 알려주세요. 그거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한 번 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생기면 그를 헤쳐나갈 역량이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 답을 알려주고 이거대로 실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해야 하고 물을게 하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는 명령을 하던 팀들이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여러 팀들이 있고 스타벅스 팀들도 있는데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액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스스로 답을 풀어보는 그런 걸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골드렛 박사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그렇고 더 골 2 뒤에 나온 책들이 계속 철학자가 대화하는 스타일의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요 내용입니다. 요 문구도 좋아서 한번 따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하는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이 세 가지 단순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리자가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역량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마땅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경영자가 있다면 그를 경영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되게 통찰을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리더라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어떤 걸 바꿔야 되냐? 이게 뭐에 해당하는 어떤 게 문제이니까? 그 두 번째, 어떤 방향으로 바꾸겠느냐? 어떤 솔루션, 어떤 해법으로 이걸 가져가겠느냐? 세 번째,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how to죠. 어떻게 이게 실천, 실행으로 옮겨갈 것이냐. 이 세 가지 역량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리더는 무슨 역량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의 관점은 철저히 변화관리적인 측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만들고 이 대안을 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 이 역량이 핵심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썼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what to change 그러면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게 바로 문제 발견 및 그 정의.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할 때 문제 정의하는 포인트 있잖아요. 이것도 동일해요. 그래서 문제를 탁 처음에 잡는 그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to what to change 그냥 어떤 방향으로 바꿔나갈 것인가 이게 해법이죠. 해법 솔루션. 따라서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래서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가 해법을 노출할 것인가가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 세 번째는 이거를 how to cause change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비즈니스 모델 제내하는 어프로치랑도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고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의 핵심 역할이 이거라는 거죠. 모든 조직의 리더들은 변화 방향 대상을 정하고 솔루션 내고 그다음에 이거를 조직이 팀이 이거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정할 때 우리가 부분 최적화에 빠지면 부분 최적화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맡은 영역에만 이렇게 빠지면 거기서 최선을 다할지 모르지만 전체 그림을 못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나는 내 영역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전체 시스템에서는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조직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가 회계의 관점에서는 거기서는 되게 잘한 건데 이게 전체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가 회계적 관점으로는 좋지 않더라. 그래서 평가 지표로서 전통적인 회계 기법에서 평가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철저히 배격하자라는 얘기하며 왜냐면 우리 부서에서는 무슨 생산하는 부서예요. 근데 수요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서에서는 그게 미션이기 때문에 열심히 만들어놔서 재고를 창출해내는 이런 것들. 근데 그게 회계적 관점에서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사례들이 중간중간에 나오죠. 그래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부분 최적화에 빠질 가능성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체 최적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전체적인 사고를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특정한 부서에서 일을 하지만 내 부서에서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조직 내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럼 때로는 우리 조직이 일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아까도 어느 공무원 조직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정 부서가 되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가 오히려 그 지역의 지자체는 도움이 안 되도록 방향이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오히려 다른 강조해야 될 분이 죽어버려. 그래서 사실은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만 부각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건데 따라서 이 부분은 what to change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고 이걸 할 때는 부분 최적화를 참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뭐냐면 부분 최적화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 열심히 해. 요즘 열심히 안 하는 게 없잖아. 열심히 해. 근데 오히려 열심히 하는 거가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좀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부분 최적화를 찾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분 최적화.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남아도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최적화 과정을 찾아야 되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면 병목자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병목자원.
변목자원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무슨 생산하는데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적절히 공급 못하는 게 병목이잖아요. 병목 있잖아요. 병모가지. 밑에는 통통해서 많이 통과가 되는데 특정한 데는 좁아져서 통과 못하는 현상. 그런 현상. 그 비병목 현상은 병목 이외의 지역인 부분. 근데 반면에 비병목 현상에서 열심히 많이 일을 하면은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차라리 병목 지역에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이따 그 얘기는 이 책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체증. 이게 체증이 났는데 혹시 이런 이해 안 되는 경우 봤던 적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왜 길이 막히지? 아니 다 같은 계속 4차선 도로로 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오는데 왜 막히지? 근데 그게 잘 보면 특정 한 지역에 새로운 길이 났다든가 그러면 고기가 계기가 돼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막히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냉정 구간 출근길 정체가 심각합니다. 확장을 했지만 운전자들의 불편이 여전한데요. 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박명선 기자입니다. 아침 7시 반 출근 시간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에서 가랑나들목으로 빠지는 구간입니다. 2km가량 늘어선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부산 요금소가 기미로 이전하면서 기존 왕복 4차선 도로는 왕복 8차로로 확장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랑나들목 구간은 정체 현상이 더욱 심해져 운전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가락에서 지금 도로에도 못 빠지니까 지금 한 2km 정도 밀리니까 더 불편합니다. 지금 저 서부산 입구에서 막히는데 지금 가락에서 막히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옛날에 지금 도로 확장 이후 4개 차로에서 1개 차로로 연결되면서 끼어들기로 인한 정체와 변목 현상이 더욱 심각해진 것입니다. 보통 마을팬들은 이제 2차로부터 막 계속 밀리지. 그럼 부산통 4차선 밀고 그러는 게 불편이 많지. 특히 부산 신항방면으로 가는 대형 차량들이 많아 차량 진입 속도가 더디고 정체도 심각합니다. 협소한 램프 나들목이 늘어난 교통량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램프 확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서부산 요금소가 이전한 만큼 기능을 상실한 가랑나들목의 통행료 징수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됩니다. 한 7km 내외의 구간을 이용하면서 그 요금을 1,000원을 낸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방안에 의해서는 가라가이신 인터체인지를 부산 시계 외로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것도 한 방편으로 도로 확장으로 단축된 시간을 나들목 정체로 더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예, 길을 하나 더 뚫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길 막히는 현상이 더 커졌다는 거고 기존의 도로까지도 막히는 현상이 나오는데 우리가 고속도로에 보면 예를 들면 한 30m 거리를 두고 빽빽하게 쭉 가면 부산부터 서울까지 그대로 쭉 간다 그러면 막힐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차 한 대가 차선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뒷차가 잠깐 멈칫하겠죠. 그럼 그 뒤차는 멈칫하겠죠. 근데 거기에 계속 느려지면 저 뒤에는 한 번 차선 바꾸는 거가 뒤에서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꽤 길게 한 몇 킬로씩 막힌 현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차가 빽빽하게 모여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 또 볼 수 있냐면 군대에서 이렇게 행렬을 할 때 보면 중간에 한 사람이 신발 굽는 줄 멈춰요. 그럼 멈추면 짧게 한 30초 정도 멈췄는데 그것이 뒤 라인에 멈추고 그러면 이 사람이 늦었으니까 뛰어가죠. 뛰어갔으니까 멈췄다가 또 쫓아가니까 또 뛰어가죠. 근데 뛰어가는 더 뒤에 있는 사람 더 쫓아가니까 더 힘드니까 더 많이 뛰어요. 그러니까 벌어진 만큼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한창 많이 벌어지게 되는 현상들. 그래서 중간에 적정 속도를 내던 거가 잠시 멈추게 되는 효과가 나면 그게 전반적인 시스템 병목 현상이 나오는데 조직에 수많은 이런 병목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들을 제대로 못 처리하면. 이런 얘기죠. 여기 책에 재미난 케이스가 나오죠. 하이킹 스토리. 여기 보면 6명이 그 보이스카우트 행진을 하잖아요. 여기 거기 마일로 돼갖고 키로로 바꿨어요. 이름도 우리나라 말로 바꿨습니다. 명수, 처수, 동수, 지수, 영수, 경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숫자 돌림으로 끝납니다. 예, 이렇게 맞춰서. 제가
걸어 다니다 보니까 시속 7km 정도면 되게 빨리 달리는 거고, 그래도 제법 빨리 달리는 게 한 6km 정도, 최저 4km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건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도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알아서 도착하는 건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뭐 빨리 간 사람들은 뭐 7km, 시속 7km니까 1시간에 7km 가고 늦은 사람 4km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게 한 팀이 돼서 가기로 했습니다. 아, 선봉은 누가 쓰는 게 좋아? 그러니까 뭐 보통 빠른 사람이 가자 해서 5km, 6km, 7km 이렇게 쭉 돼 있으면 이 사람이 5km 쭉쭉 가잖아요. 5km 속도로 가면 철수 동수는 문제없이 잘 쫓아가겠죠. 누가 못 쫓아가죠? 지수가 못 쫓아가요. 그 요 뒤에 있는 사람은 못 쫓아가니까 영수, 경수는 얘에 맞춰서 그냥 쫓아서 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못 쫓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가려면 막 뒤처지고, 그러니까 점점 벌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혹시 이렇게 계산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하, 5km, 6km, 7km, 4km, 5km, 6km니까 이거를 썸하면, 합치면 얼마 나오느냐? 계산이 안 나오네. 갑자기 합치면, 합산하면 대충 나와요. 나누기 6을 하면 5.5가 나와요. 5.5가 5.5km. 있어. 그러면 그쵸, 맞죠? 평균은 5.5km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냐, 이 쟤네들은 시속 5.5km는 가겠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왜냐면 7km도 있고 4km 평균 되면 5.5km 만에 가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수 때문에 안 되고, 마찬가지로 영수, 명수 때문에 안 돼요. 왜냐면 얘들이 갈 수 있는 맥시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보면 상식적으로 너무 봐도 뻔히 아는데, 회사 전체적인 캐파 역량을 볼 때는 이걸 전체로 써면서 평균해서 우리 회사가 이런 역량을 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잘 보면은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일의 순서가 있어. 아무리 저 사람이 빨리 한다고 해서 한 곳에 속도가 늦어져 있으면 그것이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계적 변동성 얘기 나오는데, 통계적으로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일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가장 늦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터진더라. 그래서 이렇게 행군하면 중간에 멈춰서고 하면은 첫 번째랑 저 뒤쪽이 점점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제품 생산하는 라인이면 한 제품 세트가 나올 때 명수부터 경수가 한 세트로 납품해야 될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총 6가지 세트가 구성된 한 납품돼요. 그러면 이게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완제품에서 생산 제공품 만들어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빨리빨리 출하를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가장 속도가 늦은 애를 앞에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수를 앞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지수가 가장 속도가 늦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냐? 될 수 있으면 지수가 속도를 빨리 내주는 게 도움이 되니까, 어떻게? 지수가 빨리 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자는 거죠. 예를 들면 짐이 많다. 그러면 짐을 다른 사람이 분배해서 다 갖게 되기도 하고, 여차하면 대신 업고 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중간에 점심시간에도 1시간 브레이크 타임이고 밥을 먹어요. 쉬어요. 보면 얘는 근데 시속은 빠르지만 걷기는 잘 걸어가. 빨리는 못 가도 지속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만 빨리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20분 만에 밥 먹고 먼저 보내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병목 현상이 일어난 이 친구의 기준으로 맨 앞에 놓고 다른 사람의 속도를 다 맞추고, 그리고 병목 현상이 이런 사람이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등산할 때 보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빠른 친구는 먼저 확 가버리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지난번에 안나푸르나 할 때 저 먼저 확 가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간다고 먼저 밥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기다려야 다 같이 먹는 건데 어차피 가야 돼. 그냥 올라갔다가 또 뒤에 갔다 안 와갖고 또 같이 모시고 오고. 예. 제가 안다푸르나 가서 1등 찍었어요. 그래서 안 와갖고 다시 내려가서 물건 받아들이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물건 받아들일걸. 그래서 최소한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할걸. 그런 걸 못한 거라. 생각을 못했죠. 지수, 제 딸 이름이에요, 지수가. 그래서 배낭 대신 들기
쉬는 시간에 먼저 출발하도록 하지. 교대로 업어주게 해갖고 이 버틀렉이 되는 병목 현상이 있는 사람을 맨 앞을 빼고 그다음에 얘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몰아주기를 하느냐 이 전체적인 시스템 속도가 높아진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병목 현상을 제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제약이론, TOC, 제약에 관련된 이론들. 그래서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따라서 제약이 여기는 병목 현상이랑 동일한 현상인데, 따라서 첫 번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데 생산 설비를 더 넣는다든지 추가 인력이 들어가면 금방 해결이 돼요. 근데 만약에 생산력이 많은데 불구하고 판매가 적어 재고가 생기면 오히려 제약 조건은 시장이기 때문에, 마켓이기 때문에 더 많이 판매한다든지 신시장 개척하면 해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조직에 병목이 일어나서 다른 데가 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병목을 해결하라 라는 것이 제약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비병목 자원이라는 건 뭐냐? 생산력이 뛰어나서 수요보다 항상 남는 거예요. 남는 자원. 그래서 남기 때문에 놀면 뭐하냐? 노느니 뭐하자 그래갖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냐? 재고가 생긴다는 거죠. 차라리 일 안 하고 쓰면 노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노는 꼴 못 보잖아요. 회사에서 조직에서 출근인데 놀고 있어. 그러면 노는 거 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미리 좀 만들어놔. 그 만들어놔 하는 순간 뭐가 쌓인다? 재고가 쌓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좋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놀고 있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게 이 기본적인 책의 철학입니다. 따라서 투자학 이론은 뭐냐면 항상 개별 섹터에 최적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최적화를 노리려고 봐야 된다. 따라서 시스템이라는 것이 체인과 연결고리가 있는 체인과 비슷하다라는 게 기본이고요. 따라서 전체 상태의 최적화를 구하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캐파가 여유가 있는 분은 때로는 좀 쉬어지는 타이밍도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냥 그 부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뭐 생산부서 부서장이에요. 놀면 안 되잖아요. 계속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데가 못 받쳐서 놀고 있어. 그러면 다른 부서장들이 볼 때 뭐라고 해요? 니들 왜 놀아? 사람 잘라야 되네? 뭐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 사람 잘리고 안 되니까 일하는 척. 그래서 막 오히려 생산을 막 더 해버려. 그럼 산출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다른 데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쌓인다? 재고가 쌓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그래서 제약을 만약에 풀었잖아요.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해결할 동시에 이제는 비병목 형상이 됐던데 다시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한 곳을 최적화돼서 고쳐놓으면 계속 제약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병목 형상이 다른 데서 생기기 때문에 회사의 리더는 계속 병목 형상을 찾아서 고쳐주고 맞춰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조직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조직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서 조직의 핵심 역할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녀석들을 계속 찾고 그 문제라는 것은 병목 형상, 병목 형상을 바꿔주고 계속 이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부분 최적의 합이 시스템 최적은 아니다 말씀드렸고요. 부분의 효율성을 구하다 보면 결국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 우리 부서는 열심히 했어. 근데 열심히 하는 게 도움이 안 돼. 우리는 감사부서예요. 예를 회사에서 감사 일을 열심히 해. 그래서 그냥 종이 한 장에서 빽빽 쳐져. 그랬더니 전 부서가 일을 못해. 대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힘드냐? 교육부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1년 내내 교육부 자료 만들어주느라고 대학 교수님들이 바쁘세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바쁜 일 중에 하나는 교육부에 문서 만들어준다고 바쁘고. 근데 교육의 핵심은 뭐였죠? 교육을 잘하고 연구하고 이잖아요. 근데 그게 부대 환경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교육부가 일을 너무 잘하셔서 생긴 현상, 부분 최적화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의 범위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장이냐, 사업부냐, 회사 전체냐. 따라서 근데 전체 시스템의 목표를 잘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업체의 목표와 당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의 목표는 뭐가 해야 되는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수익 창출하는 것. 이거를 그러면 생산부서에서는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생산 공장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생산에서는 저런 거 신경 안 써요. 뭐냐면 영업을 해오고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영업하는 거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우리는 목표가 있어 그냥 만들어만 내면 돼. 팔고 하는 거는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는 만들어만 내는 거. 근데
만드는 걸가 팔리면 도움 되는데 안 팔리면 재고잖아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만들어내. 그래야 우리가 성과를 받으니까. 성과급을 받잖아. 열심히를 해야. 그러니까 부분 최적화가 일어나죠. 마케팅 부서에서도 막 해요. 영업을 막 따요. 수를 따요. 근데 어떨 때면 이걸 수를 따는 거가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우리 LNG선, 그 다음에 우리 셀가스 하려고 했던 그 조선업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수주를 잘못 따갖고 오히려 대우조선이라는 게 무너지게 된 핵심이었어요. 영업은 잘 땄어요. 땄는데 그것이 오히려 회사를 말아먹게 된 핵심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는 영업을 열심히 했잖아요. 자기 부분에 최적화를 했어. 근데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디자인하는 거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과잉 생산 능력이 있어서 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과잉으로 일을 해서 오히려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노는 것이 좋다. 근데 우리 노는 걸 못 본다 이거죠. 부서마다 그리고 우리 부서 다른 부서 얘기하면 또 니네 너무 월권하는 거 아니야? 왜 다른 부서 일 신경 써?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부서장이 있어요. 생산부서장, 판매부서장 뭐 이런 부서장이 있다고요. 그럼 부서는 부서끼리 자기네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근데 사실 회계에서 전체 보면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유기적으로.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예. 따라서 이 제약 이론을 단계별로 5개의 단계로 이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책의 유명한 부분이죠. 1단계 제약 조건 찾아내기. 그럼 어떻게 한번 찾아낼 수 있냐? 야근 많은 부서가 항상 제약 조건이 되는 거거나 아니면 부서 앞에 재고가 이렇게 많이 쌓였던 곳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공정이 있는 곳. 이것이 제약 조건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뭐 때문에 막히고 기다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제약 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찾고.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제약 조건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아니 여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쉬는 시간 있어. 쉬는 시간을 최소한 줄인다든지 아니면 마침 우리 다른 사람이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와서 도와주게 한다든지.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시스템에 열심히 하지 말도록 해서 옆에 노는 사람이 있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이 노는 사람은 뭐 할 때 쓰면 좋아? 병목형사 있는 데 가서 잠깐 가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도와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목 현상이 있을 때 여기서 같은 경우는 불량품 있는 것도 그냥 계속 그 공정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품 있는 것은 아예 그 공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제약 조건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최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2단계고요. 그럼 이렇게 바뀌면 시간이 이제 제약 조건 시간이 줄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비제약 조건을 일을 맞춰보는 거예요. 환경이 다르니까 맞도록 또 세팅이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5시간 걸린 걸 이렇게 했더니 3시간밖에 안 걸려. 그러면 비병목 자원의 일을 하던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던가 이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도록 환경을 세팅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서야 나중에 뭘 했냐? 기계를 도입하든지 외주 인원을 더 이렇게 고용한다든지 뭐 인력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렇게까지 하면은 그 제약 조건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다른 영역에서 제약 조건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걸 찾아다가 다시 이 사이클을 돌리고. 따라서 리더는 이 5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리더는 이런 변화 관리,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 리더가 이런 일을 안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인 거죠. 첫 번째 아까 했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약이 무엇인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우선순위를 매기지 말고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 다 찾아서 그러니까 고치는 데 신경 써보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순위 정하지도 말고 아까 병목 현상 어떨 때 생긴다고요? 많이 기다리게 한다든지 재고가 많이 쓰였다든지 아니면 야근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할 때도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항상 기다려. 이것 때문에 맨날 전화해서 납기 못 지켜.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맨날 언제까지 주셔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납기를 못 붙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나의 인생의 병목 현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단하네요. 맨날 죄송한데 제가 아직 못했어요. 죄송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내가 인생의 고기가 병목 현상이 있는 거예요.
예. 언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예. 갑자기 예. 집중하세요. 집중. 예. 제가 뭔 얘기 하나 나오는 얼굴 표정이에요. 예, 좋습니다. 자, 2단계. 예, 지금 뭐 제가 내가 멍 때리게 한 거야 지금. 병목이 있었어 지금. 예, 뭔 얘기인지 몰랐잖아요 지금 계속. 두 번째 2단계에서는 뭐 하냐? 그러면 기존에 제약 조건이 있는데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기다리게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큰 노력 안 들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근데 붙잡고 있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를 큰 노력 안 하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철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철저히 활용한다.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짜낸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만큼 이 시간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라는 게 2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 왜냐하면 이거 한다고 사람을 고용하고 이건 오래 걸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일단에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을 최적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그럴 때 있어요. 집에서 하다가 일이 못 나왔던 일 있으면 안 해보고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 쪼개서 줘야 돼 지금. 그다음에 우리 딸한테 쪼개서 줘요. 지금 유튜브 하는 것들 중에도 우리 둘째 보고 여기서 그 편집은 좀 네가 해줘. 그러면 후다닥닥 해줘요. 그 나의 뭘 막는 거예요? 병목을. 그렇다고 우리 딸한테 돈을 어차피 줘야 되잖아요. 용돈을.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마음 놓고 할 수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딸이 이걸 안 보기 때문에 편집은 도와줘도 보진 않아. 그러니까 인생의 변목 현상을 그렇게 돌려막기로 하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 안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괜찮아요. 이거 안 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바꿔놨으면 제가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이렇게 해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여유가 있었던 비제약 조건을 여기에 맞춰서 더 많이 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강의를 2개밖에 못하고 3개밖에 못했는데 또 누가 도와줘서 더 많이 하게 좀 더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 뭐하냐? 강의를 뭐 더 한다든지 일을 더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반복이 돼. 좋아졌어. 그러면 아예 유튜브 편집 같은 경우는 4단계로 넘어가서는 아예 그 용역을 주는 거죠. 예. 사람들 사기도 하고, 그러면 캐파가 확 더 늘어나요. 사람도 사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기자재가 내가 보니까 기자재가 부족해서 일을 잘 못했구나. 그러면 요번 걸 핑계 삼아 아무래도 아이폰 11이 없어갖고 이거 잘 못 찍은 거였구나라는 걸 얘기하고 사는 거죠. 투자를 해갖고. 이런 사이클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합성준을 기계 구매하는 거, 신축 판매하는 이런 거 4단계.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잘 됐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뭐가 있는가 계속 찾는 작업들을 한다라는 것이 5단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목표는 뭐가 되느냐? 돈을 버는 거에 돼야 된다는 거죠. 돈을 버는 거에 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게 일을 잘하는 것, 성실히 사는 것, 이게 아니라 그 머니 메이킹을 하는 게 핵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평가 기준 자체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회계에서 뭐 현금으로 순이익 이런 기준이 아니라 회계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스루풋 어카운팅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요거만 한 크다란 이제 공부 섹션이 될 정도로 이야기가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가회계적이 아니라 이제 관리회계적인 측면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스루풋 어카운팅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 창출률, 판매를 통해 돈을 창출해내는 비율, 요게 스루풋 어카운트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또 깊숙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재고라는 개념도 좀 달라요. 재고는 뭐냐면 팔려고 하는 물건을 만드는데 투자한 총액이 재고예요. 그러니까 재고는 완성품이 나오는 그 재고가 아니라 팔려고 만드는 모든 공정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투자한 비용들, 소위 말하면 투자도 재고예요. 예를 들면 기계를 샀어요. 건물을 샀어요. 이거 하려고. 이것도 재고예요. 고정비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재고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건물, 필요한 기자재, 그걸로 드는 돈이 있다면 그것도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고는 줄여야 되고. 세 번째 운영비는 뭐냐면 완성된 재고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운영비예요. 운영비. 이런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라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 아까 스루풋 다시 정리하면 기업에서 판매해서 자금을 창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걸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생산했는데 판매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스루풋이 아니라는 거. 근데 공장에서는 일단은 만들어만 놔. 그리고 창업자 같은 경우는 창업자금 만들어서 일단 만들어야 팔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투자 자금 받아갖고 한 뭐 100개, 200개를 만들어요. 근데 판매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그건 다 뭐냐? 스루풋이 아니라는 거죠. 현금 창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재고. 판매 목적으로 만든 제품에 투자한 모든 자금은 다 재고 또는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계, 건물도 포함하고 이때 제공품에 들어간 노무비, 간접 경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철학이고요. 세 번째, 운영 자금은 뭐냐면 운영 비용은 뭐냐면 이 재고를 현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드는 비용. 이때 노무비도 포함을 하고요. 재미난 거는 뭐냐면 경영진, 회계, 그러니까 컴퓨터 비서도 지출의 비용도 다 쓰는데 비서가 재고를 현금 창출에 도움하는데 도움을 안 줬다면 그 사람은 낭비라는 거죠. 제가 차를 회사 자금 썼어요. 근데 회사가 이 자동차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영업이나 매출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걸로 아닌 걸로 차를 샀다. 그럼 뭐다? 그냥 낭비라고 표현하는 낭비. 괜히 산 거죠, 괜히.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해서 최적화 모델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좀 더 살펴보도 기회가 나중에 올 거고요. 이런 정도에서 이제 덕을 얘기를 지났고 좀 이따가 이제 워크샵 내용은 요걸 기반으로 재밌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